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란 아이가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언젠가 똑같은 아버지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대물림 되지만 깨달음 또한 대물림 될 수 있다. 3대에 걸친 상처와 분노의 사슬을 한 사람의 용서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최민호는 몸을 일으켜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48년을 살아온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고 피곤함은 이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저녁 일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의 일. 수학 62점, 영어 58점. 그 숫자를 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너 학원 보내는 돈이 얼만데? 아빠 미안해요. 다음은 무슨? 넌 매번 다음이야. 그리고 손이 나갔습니다. 뺨을 때리려던 것이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준혁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내 소연이 황급히 말렸지만 민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닭고기를 썰던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또 그랬구나. 또.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웃으며 손님을 맞았지만 그의 웃음은 가면과 같았습니다. 테이블을 닦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 경직된 턱선, 날카로운 눈빛. 순간 그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안 돼. 밤 11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의 방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다 오래된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겨울 옷을 꺼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가죽 허리띠. 그것을 본 순간 민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 허리띠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최강수의 손에 들린 그 허리띠는 어린 민호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또 말을 안 들어? 채찍처럼 휘둘러지는 가죽 허리띠. 등을 때리고 다리를 때리고 어깨를 때렸습니다. 민호는 울부짖었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한구석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시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어. 18살 군대 가기 전날에도 맞았습니다. 그날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민호는 허리띠를 손에 쥔 채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표정, 똑같은 분노를 품은 얼굴. 민호는 허리띠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의 공포가 되살아났고 눈을 뜨면 어제 준혁을 때렸던 자신의 손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 민호는 조용히 준혁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벽을 향해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면서도 우는 것일까요? 민호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슬은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걸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집을 나간 지 72시간. 민호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가게 카운터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여보, 준혁이 친구들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소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화면에 저장된 준혁의 마지막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준혁의 얼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기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치킨을 튀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준혁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자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추운데?
그러다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로서 당연한 걸 한 건데.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준혁이 친구 어머니한테라도 연락해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니. 내가 뭘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한테 당했던 거. 지금 준혁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당신 아버지가 당신한테 했던 것. 소리 지르고 때리고 무시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당하고 자란 당신이 왜 준혁이한테 똑같이 해요?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버지랑 달라.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민호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준혁이는 안 돌아와요. 소연은 조용히 말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깊은 밤 민호는 준혁을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PC방, 노래방, 친구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 하지만 어디에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보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48년. 그런데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여보, 준혁이 친구 어머니가 연락 왔어요. 준혁이가 그 친구 집에 있대요. 하지만 뭐? 당신 만나기 싫대요. 엄마만 오라고. 민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24시간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에 소주병이 보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달라지고 싶었는데. 부처님 말씀. 자신이 만든 업보는 자신이 짊어진다. 선업도 악업도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소연만이 가끔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민호는 가게 일에만 매달렸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상담센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교회 권사님이 소개해줬는데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대요. 상담? 나보고 정신병자 취급하냐? 민호가 버럭 소리쳤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제발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후 민호는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가족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는 그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최민호 씨?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자 승복을 입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스님이었습니다. 저는 혜인입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신가요? 혜인 스님의 질문에 민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제가 때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때렸어요.
말하는 동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조절이 안 됐어요.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혜인 스님은 조용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잘하셨나요? 그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한테 매일 맞았습니다. 5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처음으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것을. 그래서 다짐했어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런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8년을 살면서 그는 남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혜인 스님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민호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를 용서하셨나요? 용서요?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 원한을 지금도 품고 계신 거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당신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업보입니까?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일 뿐이에요. 당신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고 그 상처가 아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부처님 말씀.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난다. 고통도 인연이고 고통의 소멸도 인연이다.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말해보세요. 그건 너무 힘듭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사슬을 끊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도 언젠가 똑같은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73세의 아버지 최광수. 10년 동안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 용서. 할 수 있을까? 혜인 스님과의 상담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호는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고 번호를 누르려 하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죽 허리띠로 맞던 날들. 이 못난 새끼야. 라는 고함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안 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치킨집 주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혜인 스님의 말이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그 사슬을 끊지 않으면. 한편 소연을 통해 준혁의 소식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거의 가지 않고 PC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 준혁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나 아빠 만나기 싫어요. 아빠가 바뀌지 않으면 집에 안 갈 거예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민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바뀌라고? 내가 뭘 어떻게 바꿔? 여보, 상담사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만나보라고 했잖아요. 그건 불가능해. 민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준혁이를 잃을 준비를 하세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1병, 2병. 치기가 오르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는데?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다시 5살짜리 무력한 아이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괴로워하던 민호는 다시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혜인 스님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스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용서는 불가능해요.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요? 그 사람을 만나면 제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무력감, 그 공포가 다시 올 것 같아요. 혜인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호 씨, 용서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혜인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세요. 뿌리가 돌에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돌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게 생명의 지혜예요. 저는 나무가 아닙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용서는 그 돌을 치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른 방향으로 자라는 겁니다.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부처님 말씀.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혜인 스님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 그것이 지금 누구를 가장 아프게 하고 있나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아들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민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던 걸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민호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민호는 매일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혜인 스님과의 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민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스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혜인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민호는 아버지가 혼자 사는 작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3세의 최강수가 문 앞에 섰습니다. 구부정한 등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파인 주름. 10년 전 기억 속에 그 사람보다 훨씬 작고 늙어 보였습니다. 민호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와. 좁은 원룸. 술병이 몇 개 굴러다니고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어떻게 지내냐? 집을 나갔습니다. 뭐? 제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최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뭐가? 왜 저를 그렇게 때리셨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최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제 아들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최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자랐다.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말이다. 그 양반은 더 심했어. 매일같이 맞았지. 일제시대에 징용 갔다 와서는 술만 마시고 패질만 하셨어. 최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때릴 때마다 생각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화가 나면 손이 저절로 나갔어. 내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럼 아버지도. 그래. 나도 내가 나를 보는 눈빛으로 내 아버지를 봤어. 두려움과 증오가 섞인 그 눈빛.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대에 걸친 폭력.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자신으로, 그리고 자신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상처의 사슬. 그럼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던 겁니까? 최광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지.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너한테는 가해자였구나. 부처님 말씀. 업보는 강물과 같다. 위에서 흘러온 물이 아래로 흘러간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상처받은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다. 그런 자격 없어. 아니, 저도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민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네요. 할아버지의 분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분노가 저에게, 저의 분노가 준혁이에게.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최광수가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끊어야 한다. 준혁이가 또 우리처럼 살게 하면 안 돼. 그날 부자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 아픔도 후회도 원망도 모두 꺼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것. 최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민호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혜인 스님에게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30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난 어느 날 밤 소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준혁이가 경찰서에 있대요. 민호와 소연은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준혁은 PC방에서 일주일째 머물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경찰에 연락이 간 것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혁을 보는 순간 민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7살 아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민호가 다가가자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온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오지 마세요. 준혁아, 아빠가. 오지 말라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거부가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 그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공포, 증오, 거부. 제발.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나가요. 복도로 나온 민호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쌓아 올린 모든 용기와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 소용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혼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가게도 나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혐오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최소한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몰랐어. 하지만 나는 알면서도 했잖아. 3일째 되던 날 혜인 스님이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문 좀 열어주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마음이 준비되면 나오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혜인 스님은 여전히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끝났어요. 무엇이 끝났나요? 다 소용없어요. 준혁이는 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혜인 스님은 조용히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깨달음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준혁이가 지금 당장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민호 씨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3대에 걸친 사슬을 끊으려 하고 있어요. 그게 쉬울 리가 없죠. 혜인 스님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준혁이는 아직 17살입니다. 시간이 있어요. 당신이 진짜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확실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민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제가 절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혜인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밤 민호는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3일만 시간을 주세요. 절에 다녀올게요.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저는 준혁이 곁에 있을게요. 민호는 혜인 스님이 계신 산속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절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3일 동안 이곳에서 지내세요.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혜인 스님이 작은 요사체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첫날 민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 혜인 스님이 명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그냥 지켜보세요. 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세요. 민호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준혁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자신의 손, 가죽, 허리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민호는 홀로 법당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석상 앞.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민호는 보았습니다. 5살의 자신. 아버지의 주먹을 피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이. 10살의 자신.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문제아가 된 소년. 18살의 자신.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청년. 그리고 지금의 자신. 아들을 때리고 후회하는 48살의 남자. 그 모든 모습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계속 그 아이였구나. 상처받은 채 자란 아이.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몰랐던 아이. 민호는 울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48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아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았다는 것을. 상처받은 채 자란 아이.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이였구나. 그 순간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부처님 말씀.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면 용서가 저절로 일어난다.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것. 아버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것. 자신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아침 예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는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절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왔냐?
민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최광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갑자기 무슨? 아버지도 힘드셨죠. 아버지도 아프셨죠. 이제 알겠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최광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7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늙은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부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3대에 걸친 상처가 그 순간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입원해 있었습니다. 준혁아.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는 너한테 나쁜 아버지였어. 때리고 소리 지르고 상처를 줬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아빠도 그렇게 자랐다는 것. 그게 변명은 안 되지만 아빠도 아팠다는 것. 준혁이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이제야 알았어. 내가 너한테 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리고 그걸 바꾸고 싶어. 정말요? 준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 쉽지 않을 거야. 아빠도 가끔 또 화가 날 거고 실수할 거야. 하지만 노력할게. 매일 노력할게. 민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아빠가 바뀌는 모습을 지켜봐 줄 수 있겠니? 준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보세요, 아빠. 민호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경직되었지만 천천히 아버지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알람 때문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났습니다. 방 한쪽에 마련한 작은 공간에 앉아 30분간 명상을 했습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그저 지켜봤습니다. 명상을 마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소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응. 오늘 준혁이랑 절에 가기로 했잖아. 준혁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17살 아들이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그래, 밥 먹고 가자.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치킨집은 소연이 주로 운영하게 되었고 민호는 하루 4시간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명상과 상담 자원봉사를 하며 보냈습니다. 절에 도착했습니다. 혜인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준혁이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스님. 준혁은 이제 절에 오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명상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삼배를 올렸습니다. 민호는 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해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끔 화가 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준혁이 시험 공부를 안 한다고 목소리가 커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5초를 기다렸습니다. 준혁아, 아빠 지금 화가 나려고 해.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그리고 밖으로 나가 5분간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명상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절 마당에 할아버지 최광수가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 달려갔습니다. 최광수는 손자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아, 많이 컸네. 할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최광수도 한 달에 한 번씩 절을 찾았습니다. 명상을 배우고 혜인 스님과 상담을 하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세 남자는 함께 절 뒤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왜 그렇게 화가 많으셨어요? 준혁이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긴장했지만 최광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자랐거든. 그게 옳은 줄 알았지. 지금은요?
지금은 잘못됐다는 걸 알아. 늦었지만 준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노력하시잖아요. 최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호는 절 입구의 돌탑을 보았습니다. 작은 돌들이 하나씩 쌓여 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삶도 저렇구나.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씩 쌓아가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서랍 속 가죽 허리띠를 꺼냈습니다.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거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하려고. 과거를 잊지 않되 그것에 갇히지 않으려고. 민호는 허리띠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처님 말씀. 모든 것은 흘러간다. 즐거움도 고통도 이 순간도. 집착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여라. 아빠. 응? 우리 앞으로도 계속 절에 가요. 그래 그러자.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최강수도 함께였습니다. 소연이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노력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민호는 혼자 명상실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됐을까? 그 생각을 지켜봤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행하는 것. 부처님 석상을 바라보며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었고 깨달음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었고 이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호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완벽한 해탈이 아니라 매일 수행하며 나아가는 평범한 수행자의 삶. 부처님 말씀.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매 걸음이 깨달음이고 매 순간이 수행이다. 업보의 사슬은 한순간에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와 깨달음으로 천천히 확실하게 풀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